오늘은 간단하게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는데 장 후반부에 요동이 굉장히 세찼습니다. 보면 후반부에 쭉 빠졌다가 이거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터닝했거든요. 유럽장은 어제 마이너스가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 장은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뭐 급등 단기 반등이겠죠.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추세에 합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주식시장이 더 어떻게 되겠느냐. 아직은 판단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끝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헤즈볼라나 뭐 이란의 뭐 참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실제로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는 집단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새로운 참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중동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오늘 하루만 해도 여기 82달러까지 WTI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감산 기존에 있던 거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 때문에 살짝 들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유가도 이 전쟁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값은 오르락내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 장기적 한 달 걸 보면 이게 온수당 계속 말씀드렸지만 2,000달러 넘으면 얘가 심리적 지지선에 지금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도 일정 부분은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 중동 5차 전쟁으로 확전될 만큼 이란이 공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금값은 이제 거의 꼭지점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러 인덱스하고는 상황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값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오면서 4.6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5%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밀고 올라갔다고 해도 크게 올라온 건 아니죠. 다만 지금 이게 이제 그 5% 윗단에 있던 게 끝났느냐 그거는 아직 판단을 사실 못 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이 약간 둔화된다고 해서 과연 이제 이쪽에서 완전히 끝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S&P 500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되고 좀 이게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기존에 걸렸던 거에 걸려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밀리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여력은 있다. 이게 그 음해구름대에 걸렸는데 이거보다 좀 올라가서 이 음해구름대를 뛰어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크게 없고 그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해구름대를 일정 부분 넘었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이에요. 얘가 유럽입니다. 잠깐만요. 네, 얘가 유럽 지수입니다. 이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음해구름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해구름대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음해구름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음해구름대가 확연히 만들어지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탁스 50이거든요. 유럽에 음해그룹대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셌던 때가 니케이가 셌었거든요. 니케이 보시면 니케이도 보시면 음해그룹대가 점점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센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입니다. 인도도 음해그룹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계속 밀고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음해구름대를 만들면 이 음해구름대를 만든 시점으로부터는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질 못하고 이게 아직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는 초입대거든요. 초입대이긴 한데 뭐 일본이라든가 혹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지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 다시 재차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게 쭉 밀고 하반기에 아주 강력하게 계속 밀고 올라가겠는가 11월 말 12월까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반등했다가 막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 이건데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캔들 차트가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멈췄는데 이 파란 게 이게 일본 엔화입니다. 이게 엔화는 보시면 지난번에 얘가 YCC거든요. 일드 커브 캡을 쓰는데 통화 정책으로 오니까 장단기 금리 차의 일드 커브를 조작하는 걸 쓰는데 10년 국채가 1%까지 용인하겠다. 1% 살짝 넘어도 용인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뒤에 이게 엔화가 좀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막 급등했거든요. 다시. 그래서 달러당 150엔대가 넘었었어요. 그렇게 넘었다가 밑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게 강도가 약합니다. 이게 이 노란 게 우리나라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요게 엔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안화. 이건 뭐냐? 이게 엔화당 원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1엔당 우리나라 얼마? 우리나라 100엔당 얼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게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이게 예전에 2007년도 7월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말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직전에 가장 좋았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7.5엔까지 찍었습니다. 1엔당 7.5원까지 찍었거든요. 100엔당 750원 찍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뚜껑이 열린 거 아닌가. 이게 한 번에 단박에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안화 떨어지는 걸 보면 위안화하고도 상대적으로 엔화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단기적인 액션보다는 참 중장기적인 액션으로 위안화를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봤다가 위안화를 사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이거 금융당국에서 통화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환율 방어를 우리나라 지금 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게 약하잖아요. 지금 내년엔 좀 더 지금 올해보다 주는 상태고 물가 압력이 또 남았죠. 조금 또 올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환율로 방어를 하려고 통화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낮으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지수를 올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에 개입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한국은행에서 환율 개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직전에 있었던 요 언저리 대로 다시 내려가면 다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년도에 경기가 수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그러면 환율이 다시 위로 미친 듯이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고점 이게 1,450원인가요? 여기를 터치하러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점을 치게 될 건데 환율이 급등한 시점에 그때 내가 만약에 SPY나 QQQ처럼 달러 자산 주식을 저점에서 매집하러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환차손을 보면서 달러를 매집해서 주가를 사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사러 들어가는 거에 대한 환차손을 방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약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들리면 그때도 추가 매집을 더 때려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환율을 살 때가 됐다. 조금만 방향성을 보면서 조금씩 매집을 시작해서 일정 부분은 매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한꺼번에 볼까요? 이게 그 매크로 마이크로의 데이터, 이게 제조업 지수 이제 그 전체가 딱 그려졌거든요. 웬만한 거 다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인데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깨지고 있죠. 지금 올 여름에 살짝 좋아지는 것 같다가 9월 달을 정점으로 다시 깨지고 있거든요. 이 캐나다예요. 몇 군데 좋은 데가 없어요. 캐나다하고 전반적으로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캐나다하고 밑에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도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좋아지고 있고 다른 웬만한 영역들은 여름을 지나면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10월 달로. 제조업 PMI 지수가. 그냥 이 NMI 지수거든요. NMI 지수도 전체 통합이 나오진 않았지만 글로벌 통합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뜨거웠다가 밑으로 내려갔죠. 10월 달에.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약간 미드 코로나 들어가서 뜨거워졌다가 점점점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모두 다 구매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패턴은 전부 깨지고 있습니다. 심리 지수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질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미시건 심리 지수나 그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도 보면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4, 4분기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 잠깐 거론하고 전기차 쪽 잠깐 거론할 건데 연합뉴스보다 임민아 기자께서 테슬라가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25,000유로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지금 직원들한테 계획을 발표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는 이제 일반적인 공정하고 좀 다르게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 회사하고 좀 다르게 공정을 만들어서 돌리니까 생산성이 좋긴 한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한 가장 저가 모델인 모델 3가 이 42,000유로 정도, 한 43,000유로에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25,000대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니까 급격히 가격을 낮춘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느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계속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파먹고 들어오니까 특히 BYD 같은 경우에 저가 전기차로 그거를 이제 커버하겠다고 계속 가격 단가를 낮추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거냐? 사실 싼 맛의 가격에 그 맛을 들이면 이 가격 단가를 다시 올리면 아마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마진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건 모든 전기차 회사한테 긍정적이진 않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 파란색이 BYD입니다. BYD. 그래서 이게 테슬라고 이게 BYD거든요. BYD는 이제 계속 추적해서 올라오면서 정점을 후반에 만들었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은 2021년도에 정점을 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락했던 건 그 트위터 사고 쌩 난리를 치면서 이게 아래 빠진 거고 헛짓거리를 한 거죠. 이 헛짓거리를 한 거고 그 이전에 요거 맞죠? 헛짓거리를 한 거고 그 이전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정점을 2021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이제 BYD는 그 뒤에 추적하면서 점유율 늘리면서 이제 2002년도 중반에서 정점을 친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거든요. 이게 삼성 SDI입니다. 이거 그 원래 LG 엔솔로 해야 되는데 LG 엔솔이 분할하면서 차트가 여기까지 다 안 나와서 삼성 SDI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2021년도에 전기차 시장은 이미 정점을 쳤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그 다음에 정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다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업체인데 얘도 이제 정점을 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붕괴됐고 마지막으로 사이클을 탄 게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소재예요. 이 소재주가 얘가 치고 올라가서 정점을 투고 미친 듯이 올라가겠느냐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단에 최종 단에 있는 전기차하고 그 다음 단에 있는 배터리가 이미 정점을 치고 이게 한참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 1위로 생산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에코프로비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 사이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점을 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에코프로비엠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께서는 얘를 오래 들고 있으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계속 사라고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맹종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100% 맞겠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 시장의 순차대로 최종재 중간에 있는 이제 배터리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 소재, 요게 순차적으로 정점을 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애들이 조정 국면이 끝나고 뭔가 액션을 더 취해줘야만 최종 말단에 있는 소재가 그걸 따라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소재주가 미친 머리를 들고 올라가면 이게 추가로 매집해가지고 더 계속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포지션을 줄이는 액션을 취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